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광활한 땅, 영하 70도까지도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와 압도적인 붉은 군대를 잇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우리는 러시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혁명과 전쟁의 소란이 가득했던 거대한 나라, 지금부터 러시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날 러시아인의 다수는 동슬라브족 계통입니다. 먼 옛날부터 러시아 남쪽 중앙 지역에는 동슬라브인이 살았는데요. 9세기경 여러 작은 부족으로 나뉘어 살던 동슬라브인의 지역에 거대한 피지컬을 가진 낯선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로 북유럽 해적 바이킹이었죠. 이 무렵 바이킹들은 북유럽을 떠나 세계 곳곳을 휘젓고 다녔는데요. 특히 러시아 지역에 정착한 이 바이킹들을 슬라브인들은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루스라는 명칭은 훗날 러시아라는 국명의 기원이 되는데요. 왜 굴러온 노린 루스인들이 생뚱맞게 국명의 기원식이나 됐을까요? 그건 루스인들이 초기 국가 성립에 지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슬라브인들은 군사적으로 잘 정비되고 힘센 루스인들에게 대놓고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루스인은 슬라브인들을 지배하는 지도층으로 군림하게 됐죠. 이 루스인 중에서도 특히 류리크라는 인물이 큰 일을 해냅니다. 862년에 노브고로드 공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 뒤 노브고로드 공국의 2대 공작 올레그는 키이우를 점령하고 수도를 옮기는데요. 이렇게 성립된 것이 러시아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인 키이우 공국입니다. 루스인이 지배하는 국가라서 키이우 루시라고도 불렸죠. 키이우 지역은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공통 뿌리가 됩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를 바이킹이 세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뿌리인 키이우 공국은 바이킹 루스인과 동슬라브인의 협력으로 형성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루스인은 분명 초기 국가의 지배층으로 정치를 주도했지만 인구나 문화적 기반은 주로 동슬라브인에 의해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루스인들은 점차 슬라브 문화에 동화됐고 키이우 공국은 슬라브적 색채를 띠면서 발전하게 됐죠. 호전적인 루스인들이 이끄는 키이우 공국은 어느새 주변 종족과 소공국을 통합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동로마 제국까지 진출해서 그들과 무역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쳐들어가기도 하면서 다채로운 관계성을 형성했죠. 근데 10세기경 동로마 제국과 진짜 중요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역에 동로마 제국의 종교, 동방 정교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시기 키이우 공국을 다스리던 블라디미르 1세 대공은 원래 통치 초반엔 북유럽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했는데요. 점점 다스릴 땅도 커지고 여러 종족과 문화가 뒤섞이다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제각기 따로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대통합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 다잡을 수 있었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종교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는 북유럽 신을 손절하고 어떤 종교가 좋을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블라디미르는 종교 사절단을 죄다 소환합니다. 여기에는 서유럽에서 온 로마 가톨릭교와 동로마 제국에서 온 동방 정교,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포함이었죠. 그야말로 종교 콘테스트가 열린 셈입니다. 먼저 유대교 대표가 유대교의 종교적 가르침과 각종 장점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유대교를 탈락시킵니다.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냐면서 그런 유대인이 믿는 종교는 싫다는 겁니다. 이번엔 서유럽에서 온 가톨릭교 사절단의 차례였죠. 그들은 가톨릭의 위대한 전통과 강력한 정치력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가톨릭도 탈락. 러시아 연대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는 독일 사절단의 말이 너무 지루해서 싫었답니다. 이슬람교 역시 그들의 신앙생활과 장점을 늘어났지만 결정적으로 술을 못 먹는다는 규율 때문에 탈락. 하지만 동로마 제국에서 온 사절단은 좀 달랐습니다. 천지창조와 인류의 뿌리에 관한 환상적인 이야기는 블라디미르의 심금을 울려버렸죠. 결국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블라디미르 대공은 988년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동로마 제국의 동방 정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이때부터 동방 정교가 러시아 민족의 종교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의 종교는 독립적인 특색을 갖게 됐고 결국 동방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따로 분리돼서 발전하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1세는 12명의 아들에게 주요 도시를 통치하게 했는데요.
블라디미르가 죽자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후대의 나라가 여러 공국으로 점점 더 분열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멀리서 몽골 제국 타타르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몽골 고원의 유목 부족 중 하나였던 타타르족은 13세기 칭기즈칸의 정복 활동 중에 몽골 제국으로 편입됐는데요. 무섭게 팽창하던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키이우는 몽골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몽골군은 이 기세를 몰아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공격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러시아 땅에 미 정복지를 남겨둔 게 영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몽골은 정복 계획을 일단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1240년 킵차크 칸국을 건설했죠. 이후 러시아 나머지 지역도 정복합니다. 1240년부터 1480년까지 몽골의 지배를 받던 이 시기를 일명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릅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작은 공국이 하나 있습니다. 북동부에 위치한 이 소공국은 별로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예상치 못했겠지만 모스크바는 사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힘센 도시들은 자연스레 보호벽이 되어졌고 그 덕에 존재감 없는 모스크바는 몽골 제국의 눈에 크게 띄지 않은 채 독립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 모스크바는 루스 지역의 중심지로 급성장합니다. 모스크바 공국의 이반 1세는 타타르족의 신임을 얻어 대공의 칭호를 받고 조공 징수권을 얻으며 영향력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모스크바 대공국이 훅 치고 올라오는 사이 마침 킵차크 칸국에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몽골 황제는 점점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몽골 타타르족의 지배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이제 조용히 힘을 키워온 모스크바 대공국이 나설 차례입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타타르족과 당당히 맞서 싸우더니 1380년 플리코보 전투에서 멋지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전투는 타타르 지배 아래 최초로 쟁취한 대규모 승리였습니다. 러시아 민족에겐 희망과 자부심이 부풀어 올랐고 모스크바 대공국은 러시아 민족의 진정한 중심지로 떠오르게 됐죠. 물론 이 전투 이후에도 모스크바는 몽골에 종속돼 있었는데요. 15세기 중반이 되자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3세가 주변 공국을 병합하면서 덩치를 불려갔습니다. 이반 3세는 스스로 황제라는 뜻의 짜르라 칭하면서 멸망한 동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80년 기를 모아오던 모스크바 대공국이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들은 대체 몽골 제국의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난 걸까요? 여기엔 이반 3세의 대담함이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당시 이반 3세는 몽골에 대한 충성을 대놓고 거부하면서 몽골 사신의 눈앞에서 조공을 요구하는 세금 고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킵차크 칸국의 기병들은 우그라강으로 진격했는데요. 각자 최대 병력을 이끌고 나온 몽골군과 모스크바 군대가 우그라강을 사이에 두고 살벌한 대치를 했지만 끝내 전면전까진 못 가고 몽골군이 철수합니다. 이로써 모스크바 대공국은 240년에 걸친 타타르의 멍해를 당당히 벗어던졌죠. 몽골 타타르의 지배 이후 러시아 사회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타타르의 중앙집권적 지배에 영향을 받은 지배자들은 점점 독재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후 이반 3세 아들인 바실리 3세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대공으로서 주변의 넓은 영토를 합병했고 1547년이 되자 바실리 3세의 그 유명한 아들 이반 4세가 짜르로 즉위합니다. 번개가 내리치듯 섬뜩한 공포정치를 펼쳤다 해서 이반 뇌제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이반 뇌제는 어릴 때부터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였습니다. 작은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했고 13살 나이에는 실세였던 귀족을 죽이는 일도 있었죠. 이반의 성장기는 암흑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살 때 아버지 바실리 3세가 죽자 귀족들은 죽어라 권력 싸움을 하며 무자비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이반의 어머니마저도 그가 8살 때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귀족들은 어린 이반을 내세워 자기들 입속만 채웠고 결국 이반은 극심한 외로움과 인간 불신을 겪으며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1547년 짜르로 등극한 이반 뇌제는 보란듯이 강력한 전제 정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반 뇌제는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짜르의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즉위했고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최초의 짜르로 불립니다. 또한 루스인을 통합하는 짜르임을 알리면서 러시아 차르국이 시작됩니다. 이반 뇌제는 왕권을 우습게 하는 귀족에게 이를 갈며
점차 공포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오프리치니크라는 악명 높은 친위대를 만들었는데요. 귀족은 물론 여러 도시까지 타겟 삼아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숙청했습니다. 이반 뇌제는 국내 문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영토도 확장하면서 여러 업적도 남겼지만 그의 난폭함은 결국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광기에 휩싸인 이반 뇌제는 총명했던 본인의 아들을 쇠지팡이로 내려쳐 죽이고 말았죠. 이렇게 무서웠던 이반 뇌제가 죽고 아들 표도르 1세도 후계자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류리크 왕조는 공식적으로 대가 끊겨버렸는데요. 700년 된 왕조의 대가 끊기니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앞으로 1613년까지 약 15년간 가짜 짜르가 난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짜르 자리를 노린 이 가짜 사칭범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레파토리는 비슷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이반 뇌제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드미트리인데 사실 나는 살아있었고 이젠 내가 짜르가 되겠다는 식이었죠. 역사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짜르 사칭범은 가짜 드미트리 1세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실 암살되지 않고 살아남은 드미트리라면서 러시아 민중의 지지를 한몸에 얻었는데요. 너무 신나버린 가짜 드미트리 1세는 대담한 짓을 합니다. 1605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지원까지 얻어 모스크바를 점령하더니 진짜 짜르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은 얼마 못 가 암살당했는데요. 이후에도 가짜 드미트리 2세, 3세가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짜 드미트리들은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같은 외국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외국 세력들도 다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폴란드는 가짜 드미트리를 짜르로 옹립해서 러시아의 약점을 파고들고 간섭하고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했죠. 모스크바에 쳐들어온 폴란드는 당당히 주인 행세를 했고 반항하는 러시아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분노로 피가 끓던 러시아 주민들은 대규모 국민군을 결성해서 폴란드를 물리치고 모스크바를 되찾았죠. 그리고 1613년 이 모든 혼란을 끝내고 싶었던 러시아 국민들은 귀족부터 농민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16세 소년 미하일 로마노프가 짜르로 선출되면서 약 300년간 이어지는 로마노프 왕조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혼란 속에서 출발한 로마노프 왕조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러시아는 현대 국가를 향한 발돋움을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러시아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인물이 있었으니 러시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1682년 짜르로 즉위한 표트르 대제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타절당과 서유럽을 탐방했는데요. 이때 서유럽의 놀라운 선진 기술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표트르는 러시아도 서유럽 스타일 근대 국가로 만들자며 의지에 불탔죠.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군사기술과 전술을 가져와서 군대를 개편했고 징병제를 도입해서 상비군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대는 서구식 무기를 들고 서구식 훈련을 받게 됐죠.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러시아는 동유럽 패권을 두고 일어난 대북방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러시아는 스웨덴을 물리치고 발트의 지배권을 확보했죠.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유럽 국가와 교류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서구적 도시계획과 건축 양식이 묻어있는 러시아 최초의 근대 도시였습니다. 황무지 위에 9년에 걸쳐 세워진 이 도시는 인민의 뼈와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저주받은 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21년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는 러시아를 서구화시키기 위해 복장부터 풍습까지 바꾸기 시작했죠. 예컨대 귀족 남성들에겐 수염을 싹 다 깎으라고 명령했으며 서양식 옷을 똑바로 입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표트르 대제 때 여성 권리도 일부 개혁되면서 이후 러시아에 수많은 여제가 등장한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여제로는 남편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된 예카테리나 2세가 있습니다. 제국 확장, 국민을 위한 무상교육, 러시아 최초 사범대 설립과 교사 양성 등 여러 가지 업적도 이뤘던 한편 예카테리나 시대에는 러시아 사상 제일 큰 농민 반란도 터졌습니다. 18세기 러시아 농민들은 농노 신분으로 살았는데요. 예카테리나가
러시아가 귀족의 충성을 얻기 위해 농노제를 강화하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1773년 푸가초프의 반란입니다. 1801년에는 알렉산드르 1세가 짜르에 즉위하는데요. 그의 치세에 프랑스 나폴레옹의 대군이 러시아로 쳐들어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까지 해치워 유럽 대륙을 전부 삼키려 했는데요. 러시아 침공이 그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러시아군은 결정적인 전투를 일부러 피해가며 계속 후퇴했고 모스크바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통째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일명 초토화 전술로 적군이 쓸 식량, 물자, 거처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하지만 보급이 끊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러시아의 살인 추위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군은 거의 영하 40도까지도 떨어지는 충격적인 추위를 난생 처음 겪게 됐는데요. 숨이 멎을 듯한 강추위 속에서 얇은 프랑스 군복을 입은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눈 속에 잠시라도 주저앉았다간 그대로 몸이 꽁꽁 얼어버려서 다신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인간 얼음이 되어 길을 나뒹굴기도 했죠. 결국 나폴레옹 대군은 무너졌고 그의 60만 병사 중 살아서 프랑스로 돌아간 인원은 고작 1만 명 정도였습니다. 만만히 봤던 러시아 침공이 실패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죠. 이렇게 알렉산드르 1세가 유럽 최강자 나폴레옹을 격파하면서 러시아 제국은 유럽의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 위상을 떨치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1세가 죽은 뒤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합니다. 그는 군대까지 파견해가면서 유럽 각국에 간섭을 해댔기 때문에 유럽의 헌병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고 반정부 사상을 가진 문학도 강하게 검열합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 속에서 역설적으로 러시아 문학은 황금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니콜라이 1세의 꺼질 줄 모르는 야심에 유럽 국가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그 대립의 절정에서 세계사의 큰 획을 그은 크림 전쟁이 시작됩니다. 흑해 연안의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튀어나온 크림반도,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진 크림 전쟁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에 일어난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오스만 제국 편으로 참전하면서 결국 러시아는 패배하고 말았죠. 니콜라이 1세는 굴욕적인 파리 조약을 맺어야 했고 흑해 지역에 거점을 세울 수도 없게 됩니다. 이 크림 전쟁은 근대 전쟁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라고도 평가되는데요. 전기신호로 통신하는 전신과 철도 등의 새로운 기술이 대대적으로 사용됐고 특히 영국의 나이팅게일 간호사단이 활동한 전쟁으로도 유명합니다. 크림 전쟁 패배로 러시아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러시아 군사와 행정이 너무 낙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니콜라이 1세가 전쟁 중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하면서 러시아에는 개혁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861년 농노들은 해방됐고 지식인들은 인민에 의한 변혁을 꿈꾸며 활동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유입됐고 혁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나 1894년 즉위한 니콜라이 2세는 시대 변화를 무시한 채 구시대적인 왕정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깨어난 지식인들은 구시대 정책을 납득하지 못했죠. 이로써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다양한 반체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 사회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쑥쑥 성장하면서 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죠. 러시아 제국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치에 소질 없던 니콜라이 2세는 이런 새시대 혁명의 분위기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게다가 바깥에선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죠. 결국 만주와 한반도를 탐내던 일본과 러시아가 부딪히면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그 뒤 산업화로 인한 세계적인 생산 과잉 현상이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친 듯이 찍어낸 물건들이 팔리지는 않고 쌓여만 가니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세금은 늘어나고 민중들의 생활고는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죠. 결국 1905년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20만 명의 시위대는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며 겨울궁전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죠. 이들은 평화 시위를 하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행진하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나팔 소리와 함께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2만 병력이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유혈 사태.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학살은 짜르를 향한 전 국민의 분노를
노동을 증폭시켰고 총 44만여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차르 니콜라이 2세가 노동자 편은 들지 않고 오히려 자본가들과 결탁해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어지러운 국내 상황은 총검을 내세운 탄압 정책과 함께 최악으로 향해 갑니다. 1905년 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들로 구성된 소비에트가 조직되어 절망에 빠진 대중을 혁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 내부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로 점진적 개혁을 하자는 쪽이 온건파 멘셰비키였고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쪽이 강경파 볼셰비키였죠. 그러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전쟁에 쏟아부었는데요. 후방의 노동자들은 전쟁 물자를 만드느라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전쟁 부담은 러시아 민중들의 고통을 극한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차르 체제를 뒤엎어버리고 싶었던 성난 민중들은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 2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2월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면서 300년간 지속된 로마노프 왕조는 막을 내렸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이 해외로 망명한 혁명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있었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상해주의 이론을 러시아에 접목했고 대세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로 기울어 갔습니다. 결국 1917년 10월 혁명에 성공하면서 레닌이 정권을 잡게 됐죠.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7년부터 1923년까지 벌어진 러시아의 내전은 볼셰비키의 적군과 반볼셰비키 백군의 싸움이었는데요.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지은 이 내전은 적백 내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1922년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세력이 최종 승리하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탄생합니다. 약칭으로는 소비에트 연방, 일명 소련으로 불린 국가였죠.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내전이 끝난 뒤 볼셰비키 정부는 국민의 생산 의욕도 떨어지고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던 부작용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레닌이 고민 끝에 내놓은 방법은 일명 신경제정책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인정하는 실용적인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농민들은 여분의 식량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었고 소규모 사업도 제한적으로 허락됐습니다. 신경제정책으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경제도 회복됐죠. 살만해진 국민의 불만과 시위가 사그라들자 볼셰비키의 일당 독재는 오히려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1922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당 서기장에 임명된 이후 레닌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데요. 건강이 악화된 레닌은 스탈린에게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넘겼습니다. 레닌은 점점 실권을 쥐어가는 스탈린을 견제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이미 스탈린 추종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 결국 1924년 레닌은 자신의 꿈을 전부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레닌 사후 3년 동안 권력을 전부 장악해버린 스탈린은 1928년부터 본격적인 독재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에는 강력한 사회주의와 독재가 결합된 스탈린 시대가 열리게 됐죠.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중공업에 집중해서 공장과 철도를 대대적으로 건설했는데요. 이는 경제 기반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해서 도시 노동자 계층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이 노동자 계층은 공산주의 사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스탈린은 소련을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스탈린의 제1차 5개년 계획은 성공합니다. 소련 국민들은 배급제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래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제2차, 3차 5개년 계획까지 쭉쭉 이어지면서 1940년에는 소련의 생산량이 독일과 비슷한 수준까지도 올라갔죠.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스탈린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 숙청을 벌였습니다. 반혁명 분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분 아래 수백만 인민이 목숨을 잃었죠. 정치인, 지식인, 농민치고는 너무 부유한 사람까지 탄압했습니다. 스탈린의 소련은 더 나은 세상을 열망했던 러시아 혁명의 정신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스탈린은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결국 공산주의 체제에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을 키울 때까진 서방과 충돌 없이 거리를 둬야 했는데요. 그 결과 1939년 독일 히틀러와 서로 침공하지 말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1941년 히틀러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맘대로 파기하고 소련을 기습 공격했죠. 하지만 히틀러는 예상치 못한 소련의 저항과 살인 추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결국 소련군은 독일 국회의사당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고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됐죠.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나뉘며 냉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 죽고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는 니키타 흐루쇼프였습니다. 1957년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며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앞섰고 1960년대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경제 격차를 줄이다가 심지어 앞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흐루쇼프는 1980년까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구축하겠다고 외쳤지만 결국 소련의 경제 성장률은 한계를 맞아 곤두박질 치고 말았죠. 이후 쿠데타에 성공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시대는 한마디로 정책이었습니다. 성장보단 안정을 추구한 브레즈네프는 미국과 긴장을 완화하려고 데탕트 정책을 추구했지만 소련의 사회경제 체제는 결국 마비됩니다. 이후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외치며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4년 뒤인 1989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15개 공화국이 독립합니다.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이자 대통령이던 고르바초프는 사임했고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체제는 종말을 맞이했죠. 소련이 무너진 자리에는 러시아 연방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1991년 새로운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옐친에 이어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집권합니다. 푸틴은 반정부 정서를 탄압하며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202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2036년까지 추가 임기가 가능해졌는데요. 이로써 스탈린의 약 30년 통치 기록이 필적할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푸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 속에 고립돼 있습니다. 푸틴은 2024년 10월 미국 대선이 임박한 틈을 타서 전세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엔 북한과 손잡더니 북한군 파병과 물자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던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육지 면적을 가지고도 왜 여전히 땅 따먹기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보 위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핵심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습니다. 1949년에 설립된 나토는 냉전 초기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려고 만든 군사 동맹이죠.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서 친서방 진영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코앞에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꼈죠. 과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할 때도 2차 대전 때 나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왔듯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전통적인 러시아 침략 루트였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완충지입니다. 둘째, 땅 부자 러시아가 예로부터 영토 확장을 갈구한 근본적 이유가 있으니 바로 부동항 때문입니다. 부동항은 1년 내내 얼지 않아 배가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하죠. 러시아 땅이 넓긴 한데 대부분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북쪽에 있으니 러시아의 수많은 항구는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 배가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부동항에 그토록 집착했던 거죠. 부동항은 러시아가 연중 무휴로 해상 무역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인 동시에 글로벌 패권을 위한 해군력의 전략적 이동에도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유럽 쪽에 보유한 유일한 부동항은 원래 독일 땅이었다가 소련에 편입된 칼리닝그라드인데요. 이 지역은 나토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부동항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크림반도 부동항 역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지구온난화가 뜻밖에도 러시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꽝꽝 얼었던 북극해 여름이 빠르게 녹고 있고 소멸 시기는 10년이 빨라진 2030년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미 푸틴은 북극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앞으로 해빙이 녹아 북극해가 활짝 열릴 경우 러시아는 18세기 이후 그토록 탐해왔던 부동항을 손쉽게 얻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서방의 간섭 없이 강력한 해양 패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했을 때 북극해를 곧장 지나가면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최단기간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항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극항로는 강대국들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가 땅 따먹기에 집착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옛 소련 소속이었고 두 나라 공통 뿌리도 똑같이 키이우 공국에서 출발하잖아요. 러시아는 막강했던 옛 소련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푸틴의 롤모델이 표트르 대제인 것만 봐도 눈치챌 수 있는데요. 표트르 대제는 과거 가난했던 러시아를 동유럽 강자로 끌어올려 제국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죠. 실제로 푸틴은 표트르 대제가 정복했던 옛 땅을 되찾겠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과거에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고 동유럽을 지배하려 했던 표트르의 욕망이 21세기 자르 푸틴의 심장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진행 중인 전쟁의 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푸틴의 야욕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단 한 사람 손에 통째로 쥐어진 절대 권력은 그가 떠나는 순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든 독재자가 마주했던 이 숙명은 어쩌면 러시아가 맞이할 미래의 또 다른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역사 총정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